안녕하세요. 벤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라는 제목의 신작 도서입니다. 이 책의 독자층은 아주 명확하게도 여성, 그 중에서도 결혼한 여성, 또 특별하게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여성이 보신다면 심리적으로 위로가 되실 것 같네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민이나 아픔이 생기기 마련이고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는 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지나온 삶에 짓눌려 그동안 살아왔던 여성들을 위한 마음 수업이라는 내용입니다. 저자는 심리치료사로 수많은 내담자 상담을 진행했고, 이 책에 중년 여성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들려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식과 남편에 대한 관계, 가족과의 관계, 주변인들과의 관계 등까지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어가는 중년 여성들이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나 이전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한 힘을 얻어갈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중년의 여성들이 억압된 감정에서 벗어나 이전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찾기 위한 힘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에서 제가 보았던 좋은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책 소개, 책 제목, 오늘부터 나를 위해 울기로 했다. 저자, 박성만, 출판사 추수밭. 지나온 삶에 짓눌려 왔던 모든 여성을 위한 마음 수업. 마음껏 울고 미워하고 사랑하라. 웅크려왔던 감정을 일깨우는 심리학의 지혜. 50에도 지치지 않고 나를 지켜내는 감정 습관. 박성만.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심리치료사.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메시지를 듣고자 지난 20년간 신학, 정신 분석학, 분석 심리학, 종교 심리학 등을 공부했다. 한남대학교, 협성대학교, 평택대학교 대학원과 온석대학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MBC 생방송 오늘, 기분 좋은 날 외 다수 방송에도 출연했다. 오랜 강의와 연구 끝에 모든 사람의 심리적 바탕이 되는 여성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중년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문제와 마주하는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 가나심리치료연구소 소장으로 상담 및 심리치료를 하며 저술에 전념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세종도서 교양부분 선정도서 너의 화는 당연하다와 수다 떠는 남자, 50, 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다 등이 있다. 50에는 나를 찾기로 했습니다. 이전의 나와 작별하고 새로운 나를 찾는 시간. 내 안에 잃어버린 감정과 마주하는 여성의 심리학. 50이 되니 더욱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힌 듯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막막합니다. 이유 모를 감정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조차 몰랐던 내 안의 나와 마주할 순간입니다.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찾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슬퍼하지 못한 나, 참고 희생하기만 했던 나, 내 결핍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를 만나야 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만나 마음껏 울고 미워하고 사랑할 시간입니다. 들어가는 글, 나다운 삶을 찾고 성장하기 위한 이야기 심리학. 모든 사람의 심리적 바탕은 여성성이다. 나는 지금까지 심리학 도서를 11권 썼고 그중 2권이 여성에 관한 책이다. 2016년 출간한 엄마라는 아이는 엄마의 내면에 있는 아이가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다루었다. 2017년 출간한 빨래를 해야겠어요는
여성의 콤플렉스를 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풀어 쓴 책이다. 12라는 숫자가 주는 상징성도 있으니 나의 12번째 책은 특별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구체적인 구상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 내려갔다. 되도록 자유로운 연상을 따라 글을 썼다. 놀랍게도 세 번째로 여성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다. 생물학적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심리적 바탕은 여성성이다. 여성성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중년 여성에 대한 탐구는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나는 그녀들이 당면한 고뇌, 갈등, 아픔 등을 주제로 글을 썼다. 나의 이야기처럼 그녀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니 그게 다 남녀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다. 내가 주로 연구하는 심리학 분과인 대상 관계 이론과 분석 심리학은 여성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였다.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심리학은 사람을 돕는 봉사 심리학이 되었고 나는 치유를 넘어 성장을, 아니 인생을 말하고 있었다. 그동안 공부한 심리학의 상담을 통해 직접 터득한 심리학까지 겹쳐 자연스레 이야기 심리학이 펼쳐졌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성장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존재임을 나는 다시 확인했다. 성장해야 행복하고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난다. 인생의 목적은 내적 성장이다. 그리고 사람이 살면서 겪는 모든 일은 내적 성장을 돕는 선물이다. 그래야 수수께끼 같은 인생이 풀린다. 삶은 복잡한 수학 문제의 풀이 과정과도 같다. 긴 시간 들여 종이 한 장 다 채워서야 풀리는 어려운 수학 문제의 정답을 맞췄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삶의 문제는 반드시 풀이 과정을 거쳐야 답이 나온다. 원형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의 내면에는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본래부터 존재한다. 아니, 먼저 문제 푸는 법이 존재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파생된다고 나는 믿는다. 문제는 항상 해법과 함께 존재한다. 삶의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의 해법도 제시함으로써 사람을 성장으로 안내하는 것, 정신 요소를 원형이라고 한다. 분석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원형은 개인적으로 습득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 경험에 선행하는 인류 진화의 정신적 유산이다. 원형은 집단 무의식에 있는 보편적 심리구조, 그리고 본능적 힘의 원천이다. 원형은 절대지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원형에는 각자가 살아야 할 인생 로드맵이 그려져 있다. 성장의 중요한 지점마다 원형은 우리가 예상한 방법 혹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은밀하고 조용히 또는 강하게 휘몰아치며 사람을 성장시킨다. 원형은 심리적으로만 일어나는 성장 동력이 아니다. 필요하면 외적 사건도 조작하여 사람이 자기 실현을 하게 한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고뇌, 갈등, 아픔, 상처, 시련 앞에서 우리는 망연자실한다. 본능적으로 실체를 알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또 다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또 다른 나는 바로 원형이다. 원형은 종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투사되기도 한다. 나는 중년 여성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원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원형은 심리적 혹은 외적 사건을 만들어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외로움, 무력감, 내적 방황, 질병, 가족 및 지인의 죽음, 인간관계의 상처, 물질적 손실, 실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들이 방문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항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정표이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얄팍한 보상을 구하며 얄팍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도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좀 더 가까이서 관찰했다. 원형은 지연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게 한다. 둘째, 원형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아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아차리게 한다. 이전의 자신감과 경험의 한계치를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모든 것을 내 인생의 퍼즐 조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정한 계기를 선별하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한 신의 퍼즐 조각 중 하나임을 인정하게 한다. 그러고 나면 환경과 조건과는 무관하게 예상치 못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환경과 조건의 개선에만 열을 올리는지 그들은 평생 그 일을 해도 만족하지 못한다. 셋째, 원형은 의식의 수준을 한층 높인다. 더 높은 산에 올라가 산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라고 할까? 자신을 괴롭히던 일들이 하찮아 보인다. 인간 관계의 갈등이 현저히 사라지고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과 이전의 일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삶을 관조하는 능력이 생기고 외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확신을 얻는다. 그런데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원형은 그 길을 가게 한다.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기이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영향으로 나의 심리학 수강생들은 종종 컴퓨터 자판에 엔터키를 치면 출력되는 명료한 것들을 요구한다. 내 수업 수강생들의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봤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편안히 살 수 있는가? 나의 요약 답변이다. 인생은 퍼즐 조각 맞추기이다. 내 인생의 조각들을 내 퍼즐판에 어디에 맞출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좋아하는 퍼즐은 취하고 싫어하는 퍼즐은 분리하여 버리려 한다면 그 길은 불행의 지름길이다. 당신의 퍼즐 조각과 같은 것은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인생은 각자의 길을 걸어 각자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될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사례는 내가 직접 혹은 간접 경험으로 얻은 정보의 조합에 심리학적 상상력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보태 채색한 것이다. 중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질문에 그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나는 뜬구름 잡는 이론적이기만 한 공허한 메아리를 싫어한다. 그것들이 무익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공허한 소리도 세월을 견뎌 잘 소화하면 매일 목에 걸고 다니는 진주 목걸이가 되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하다못해 양치질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생의 성장 프로그램에서 시간은 단축할 수 있으나 월반은 없다. 반드시 하나를 경험하고 나서야 다음으로 넘어간다. 삶의 문제를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홍보용 마술 처방전도 나는 싫어한다. 그런 것은 애당초 없다. 사람의 성장은 말에 있지 않고 경험에 있다. 심리치료를 움츠렸던 내담자를 경험의 개방적인 자세로 이끌고 경험한 것을 존재로 소화하게 하는 내적 여행이다. 삶에는 경험하여 나의 목걸이로 만들 자원이 정말 많다. 이 책이 각자의 경험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해석하는 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는 안내서이기를 바란다. 2023년 봄 가나 심리치료연구소에서 저자 박성만. 가족들이 제 잔소리를 이해 못합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바깥에서도 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 집에서도 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저를 아는 바깥의 많은 사람은 저를 확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봅니다. 제 남편은 저 같은 똑순이를 만나서 복받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집에서는 전혀 아닙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저에게 잔소리쟁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도 덩달아 저를 잔소리쟁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거의 항상 옳고 그대로 안 해서 탈이 나는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 가족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제 말이라면 팥으로 두부를 쓴다고 해도 믿는데 말입니다. 왜 집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잔소리는 억압된 감정의 산물. 이 세상의 모든 잔소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옳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실보다 감정이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에게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말은 맞고 네 말은 틀리다. 이는 소위 꼰대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벌써 꼰대가 되면 소통할 사람을 잃고 사람들이 내 곁을 서서히 떠납니다. 젊어서 똑순이는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됩니다. 바깥에서의 평판이 만점인 사람은 가정에서는 50점을 채 받기 힘듭니다. 바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타인과 일에 자기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은 타인이나 외부 활동에 맞추기 위해 억압된 감정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족에게 발산합니다. 이들이 가족에게 하는 잔소리는 바깥에서 못한 자기 표현입니다. 이런 여성들의 의식은 이성의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사회생활은 잘하고 감성의 원리가 작용하는 가정에서는 인간 관계를 잘 못합니다.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남성성, 즉 이성으로 무장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의식에 자리 잡아야 할 여성성, 즉 감성은 오히려 무의식에 억압했습니다. 나는 꼭 도덕 선생님과 사는 것 같다는 남편의 투덜거림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집에서도 도덕 선생님 같다면 현명한 엄마와 아내는 아닙니다. 이는 여성성이 덜 의식화된 것입니다. 여성성은 부드러움, 친절함, 따뜻함, 수용하는 마음 등입니다. 당신은 이런 특성을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특성을 가진 남편을 남자답지 않다고 핀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의 남다른 여성성이 당신의 성격을 견디고 20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숨쉴 구멍이라고 또 생긴 겁니다. 당신은 남편의 여성적 특성을 남자답지 않다고 폄하했습니다. 여성성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회피한 것입니다. 내적 성장은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시작합니다. 없는 것을 약점이라 여기고 억압하거나 회피하면 경직된 인격이 됩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장점이 되어 사회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 가정의 구별이 안 돼 가족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원형은 당신이 변해야 할 때를 외부의 변화를 통해서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에게는 여성성을 대체한 뛰어난 인지 기능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감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나약한 인간의 자기 변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족 신화를 다시 쓰려고 당신은 냉철한 아내와 엄마가 됐습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하다라는 것은 장수의 명령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변화할 때라는 신호는 가족에게서 옵니다. 나를 대하는 가족의 태도가 바뀐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드나요? 가족들 역시 변하려는 겁니다. 나의 무의식은 가족의 의식이 되어 내게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잔소리는 멈추고 가족의 잔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가족은 당신이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것들을 알려줍니다. 잘 듣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집에서는 당신의 도덕 선생을 음악 선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장수를 광대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의 뛰어난 사회적 능력을 주부의 평범한 일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당신은 권위 있는 교단에서 정장을 입고 예의 갖춘 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가정은 그곳과 다릅니다. 당신은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가 가정입니다. 집안에서는 좀 어리석어 보여도 됩니다. 가족이 그 틈으로 숨을 쉽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외면한 허름하고 빈틈이 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하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 쓴 연장을 쓰는 것입니다. 손에 맞지 않아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 불편해 떠났던 동료와 후배들이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겁니다. 중년에는 무조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당신은 3남매 중 둘째로 컸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기대와 지원을 아낌없이 받던 언니 아들이라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남동생, 당신은 둘 다 아니었습니다. 남동생을 보면 남자 콤플렉스가 생기고 언니를 보면 공부 콤플렉스가 생겼습니다. 철부지 남동생과는 달리 일찍 철이 들어 부모의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공부로는 언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부모의 눈치를 잘 살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함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눈치 빠르고 냉철하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은 언니에게 부모에게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처럼 격렬한 사춘기로 부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그들의 부모와 싸우면서 어른이 됩니다. 당신은 자신과 싸우면서 어른이 됐습니다. 당신은 어른이 되려 억압된 욕구를 잔소리 형태로 가족에게 터뜨렸습니다. 너그러운 남편의 유효기간이 끝나갑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자신에게는 부족한 여성성을 많이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옳았습니다. 부부는 이렇게 맺어져 서로 보완하며 삽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보상의 욕구를 버리고 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원형은 표면적 갈등이나 낯선 감정으로 성장의 시기를 알려줍니다. 중년에는 무조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편이 천만에요. 그런 생각은 갈등만 증폭시킵니다. 잔소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는 연애의 강제입니다. 내 말이 옳아도 자주 하면 잔소리는 잔소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옳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음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잔소리는 상대를 나의 기준으로 가두는 독재 행위입니다. 상대가 약자면 이슬비에 도포젓는다고 그에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잔소리는 내 의견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힘에 못 이겨 잔소리를 듣는 사람은 나중에 신경증을 겪으며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당신 가족이 당신의 잔소리에 대항하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잔소리는 새롭게 나갈 길을 찾지 못한 중년의 불평입니다. 잔소리쟁이의 정신 에너지는 어느 한 지점에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이전의 것을 기준을 둡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잔소리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앞으로 나갈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새로운 출구는 새로운 가치관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 쌓은 업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 불안하고 답답하여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여전히 가야 할 길을 아는 노인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제 갈 길도 바쁜데 남에게 간섭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은 매우 의미 있는 에피소드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5월의 어느 퇴근길, 당신은 꽃집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쇼윈도에 진열된 분홍빛 튤립이 예뻐 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신은 꽃을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꽃꽂이는 싫어합니다. 그까짓 거실에 며칠 두자고 살아있는 꽃을 꺾어 집안에 들이는 일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당신은 발걸음을 멈췄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모하게도 비싼 돈을 들여 꽃 바구니를 크게 만들어 샀습니다. 가족들은 꽃 바구니를 들고 귀가하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변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은퇴한 부부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고 남편은 거의 다 받아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편은 제 말을 여왕의 어명이라며 괜히 놀린 적도 많습니다. 이제 연금으로 노후를 즐기만한 때에 남편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겠다며 돌연 이혼을 제의했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우선 별거부터 하자는 남편의 제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혼자 시간을 두고 생각하니 남편이 이해됐습니다. 자기 삶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홀로 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혼을 해줘야 하나요? 서로의 나르시시즘을 절반 채워주는 결혼.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정신적 성숙을 갖추어 분별할 것 같을 나이를 서로의 나르시시즘을 절반 채워주는 결혼.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정신적인 성숙을 갖추어 분별할 것 같은 분별하는 나이에 결혼하려면 40 이후라야 합니다. 그 나이가 되어야 자기 및 타자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생깁니다. 혼자가 아닌 타자와 함께 살아가는 부부관계의 현실과 이상을 어느 정도 조정하고 맞출 수 있습니다. 사춘기 때 미해결 과제로 남겨진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지 그래도 조금은 분명해집니다. 이때 배우자를 찾으면 평생의 동반자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쟁과 평화를 오가며 잘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인생의 짜릿한 자극은 없습니다. 당신 부부가 결혼하던 시대에 대부분의 남녀는 20대 후반에 상대를 잘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30이 넘으면 부부 앞에 노자가 붙었습니다. 맞선을 본 후 3개월 만에 결혼한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3개월은 결혼 준비의 최단 기간이거든요. 그래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은 개인의 주관보다 중시되었습니다. 요즘 결혼 정령이 높아진 것은 집단 의식보다는 개인의 주체성을 더 존중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은 미궁입니다. 40 이후에 해도 결혼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 서로 맞춰가는 지난한 시간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운 나르시시즘은 나 아닌 타자와 함께 결혼제도로 구원받습니다. 결혼을 부족한 나르시시즘으로 보상받은 방편으로 생각한다면 그 결혼은 완벽하게 불행해집니다. 결혼은 내 나르시시즘은 절반 내려놓고 배우자의 나르시시즘은 절반 보상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으로 부부는 희생의 과업을 집니다. 결혼은 인류가 합의한 각자의 성장을 위한 최상의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성장을 위한 다른 최선책이 나온다면 결혼 제도는 뒤로 밀릴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혼을 대체할 다른 좋은 것들이 문화화되고 있어서입니다. 결혼에 큰 욕망이 있었던 이성의 몸에 대한 신비감, 성적 욕구의 충족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 부부가 지금 시대에 만났다면 결혼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당신들은 1년 이상 연애했을 것이고 하룻밤을 함께 했다고 평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겁니다. 상대의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을 포털 사이트에 물어봤을 것이고 경제적 문제도 신중히 계산했을 것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자기애성, 의존성 성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런 여성과 결혼할 경우 평생 감당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미리 뽑아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망설였을 겁니다. 얼떨결에 하면 무엇이든 하지만 망설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떨결에 대한 신뢰는 필요합니다. 과거에 많은 경우에 결혼을 얼떨결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심하게 살피고 결혼했다 해서 꼭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 얼떨결은 다양한 상황에서 서로를 당황하게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결혼은 명쾌하고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배우자는 삶이라는 여행의 동반자. 당신은 남편에게 많이 의존했습니다. 남편이 거의 다 받아줬다는 것은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우자에게 부모상을 요구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딸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아들처럼 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이 주는 퇴행의 즐거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퇴행의 즐거움이 있어 균형이 깨지면 억울한 쪽이 생깁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하여 잘 참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은 속으로 억울했을 겁니다.
참아야 했던 억울한 감정은 언젠가는 밖으로 분출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당신의 말이 남편에게 어명이라면 남편은 당신의 신하입니다. 신하는 왕을 위하여 자기 것을 억압합니다. 남편은 자기 같은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온 부잣집 딸에 대한 예우로 신하 역할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는데 그것은 즐거운 척해도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은 지금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겠다며 떠나는 겁니다. 오랜 세월 억압한 욕망을 풀어놓고 싶어 합니다. 억압한 감정의 분출은 남편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남편의 신하가 되어줄 차례입니다. 남편은 당신의 분리불안과 과대한 자기를 잘 받아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형제자매에게 치여 누리지 못한 공주로서의 지위를 남편에게 보상받은 셈입니다. 남편은 모성 결핍으로 인한 공허를 아내가 가진 예술성으로 대리만족하면서 보상받았습니다. 대학교에 출강하고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 즐길 줄 아는 당신, 유명한 예술가는 아니어도 당신만이 가진 예술성에서 남편은 취약한 자기애를 보상받았습니다. 무한한 창조와 상상력의 공간을 가진 예술은 인간의 결핍을 보상하기에 아주 좋은 중간 대상입니다. 남편은 당신이 아닌 당신의 작품에서 자신의 결핍을 보상받았습니다. 부부에게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부부는 어린 시절의 결핍을 상대에게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결혼했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걸까요? 맞습니다.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천생연분은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부부가 아니라 아동기의 결핍을 서로 잘 보상해주는 관계를 말합니다. 심리학은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불안한 것들을 땅에 착지시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니 갈등은 대폭 감소합니다. 부부는 그렇게 만나고 살아갑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을 타자로부터 보상받고 마침내 자기도 타자를 위하여 내어주는 삶을 사는 긴 여행입니다. 배우자는 여행의 동반자입니다. 배우자 때문에 행복하거나 배우자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은 내 삶이 배우자에게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나 때문이어야 합니다. 내가 나로서 행복하면 배우자와 행복하고 불행하면 배우자와도 불행합니다. 저는 배우자를 잘못 만나 불행하다는 이들에게 당신은 배우자에게 종속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저와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 우울증의 위기가 찾아온 저와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든 이겨내려 애써온 아내. 저의 기댈 곳이 되어주던 아내는 점점 지쳐가다가 이제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오고 말았답니다. 이 책에서는 천생연분이라는 인연이 하늘이 내려준 특별한 부부가 아니라 아동기의 결핍을 서로 잘 보상해주는 관계라고 합니다. 아마도 서로의 부족했던 공허한 부분과 결핍을 상대에게 보상받으려는 무의식적 욕구로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고 하는 저자의 말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 책의 글들을 대입해보니 무엇이 서로를 위한 길인지 조금은 더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내는 가정과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그 목적의식이 여성성을 무의식에 억압하고 남성성을 표면에 드러내어 가족에게 발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좀 어리석어도 그 틈을 통해 가족이 숨을 쉰다고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이 책을 보고 저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어 아내가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